2018년 12월 OECD가 발표한 국제학업 성취도평 PISA 결과에서 한국 학생들의 수학 성취도는 다시 한번 세계 최상위권을 기록했다. 79개국 중 상위 5위권 안에 드는 성적이었다. 이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2000년 PISA가 시작된 이래 한국은 줄곧 수학 분야에서 세계 최상위권을 유지해왔다. 국제수학 올림피아드 IMO에서도 한국의 성적은 눈부시다. 1988년 처음 참가한 이래 수십 개의 금메달을 휩쓸었고 2000년대 들어서는 여러 차례 국가 순위 1위를 차지했다. 대학 수학 능력 시험에서 수학은 가장 변별력 있는 과목으로 꼽히며 수많은 학생들이 고난도 문제를 풀어내는 훈련에 매진한다. 사교육 시장에서 수학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과목이다. 그런데 이상한 점이 있다. 이렇게 수학을 잘하는 나라, 수학에 목숨을 거는 나라에서 왜 세계 최고의 수학자는 나오지 않았을까? 왜 수학의 노벨상이라 불리는 필즈상 수상자는 단 한 명도 배출하지 못했을까? 필즈상은 1936년 제정된 이래 2018년까지 82년 동안 60명의 수학자에게 수여되었다. 그중 아시아 출신은 손에 꼽을 정도였다. 일본이 3명 1954년 고다이라 구니히코, 1970년 히로나카 헤이스케, 1990년 모리 시게후미를 배출했고 베트남계 프랑스인 응호 바오 차우이 2010년가 있었다. 중국계는 여럿 있었지만 대부분 미국으로 건너가 연구한 수학자들이었다. 한국은 없었다. 문제 푸는 건 잘하는데 문제를 만드는 건 못하는 거 아니야. 결국 입시 수학이랑 진짜 수학은 다른 거잖아. 이런 자주 섞인 말들이 수학계와 교육계에서 오갔다. 문제풀이 능력과 창의적 연구 능력의 괴리, 주입식 교육의 한계, 기초과학 경시, 풍토 여러 이유가 지적되었다. 그렇게 한국 수학계는 오랫동안 실력은 있지만 최정상은 아닌 애매한 위치에 머물러 있었다. 올림피아드 금메달리스트들은 속출했지만 그들 중 상당수는 대학에 진학한 뒤 수학을 떠났다. 의대로, 공대로, 금융권으로 진로를 바꿨다. 순수 수학의 길은 험난했고 그 끝에 무엇이 있을지 확신할 수 없었다. 하지만 2022년 7월 5일 핀란드 헬싱키에서 열린 국제수학자대회 ICM에서 역사는 다시 쓰였다. 그날 한 한국인 수학자의 이름이 호명되었다. 허준이. 그의 등장은 단순히 한 개인의 영광이 아니었다. 한국 수학이, 한국 기초과학이 세계 최정상에 올랐다는 증명이었다. 그리고 그것은 단지 문제를 잘 푸는 것이 아니라 수학의 언어 자체를 새로 쓸 수 있다는 가능성의 증명이기도 했다. 필즈상 필즈메달은 수학계에서 가장 권위 있는 상이다. 1936년 캐나다 수학자 존 찰스 필지잔 찰즈 필지의 유지에 따라 제정되었으며 4년마다 열리는 국제수학자대회 ICM에서 시상된다. 이 상의 가장 큰 특징은 40세 이하의 수학자에게만 주어진다는 점이다. 노벨상이 평생의 업적을 기리는 데 비해 필즈상은 젊은 수학자의 미래 가능성에 주목한다. 수상자는 대회가 열리는 해의 1월 1일 기준으로 40세를 넘지 않아야 한다. 이는 필즈상을 수학의 노벨상이라 부르면서도 동시에 노벨상보다 더 받기 어렵다고 평가받는 이유다. 매번 최대 4명에게만 수여되며 때로는 2명이나 3명에게만 주어지기도 한다. 수상자 선정은 국제수학연맹 IMU이 구성한 비밀위원회에서 진행되며 그 과정은 철저히 비공개로 유지된다. 수학계 전체가 주목하는 가운데 수상자 이름은 시상식 당일에야 공개된다. 필즈상 메달 앞면에는 그리스의 수학자 아르키메데스의 초상이, 뒷면에는 라틴어로 인류의 한계를 넘어서 TRANSIRE, SUUMPECTUS, MUNDOQUE POTIRI라는 문구가 새겨져 있다. 이는 단순히 문제를 푸는 것을 넘어 수학이라는 학문의 경계 자체를 확장한 이들에게 주어지는 영예라는 뜻이다. 1936년 첫 시상 이래 2022년까지 60명이 넘는 수학자가 필즈상을 받았다. 하지만 그 명단을 살펴보면 한 가지 패턴이 눈에 띈다. 대다수가 유럽과 미국 출신이라는 점이다. 프랑스는 13명으로 가장 많은 수상자를 배출했다. 미국은 15명이지만 그중 상당수는 유럽에서 건너간 이민자 출신이거나 유럽에서 교육받은 수학자들이다. 러시아 구소련 포함 9명,
영국 8명, 독일 4명 전통적인 수학 강국들이 필즈상 수상자 명단을 장악하고 있었다. 아시아는 앞서 언급했듯 일본 3명, 중국계 수학자 몇 명이 전부였다. 그나마 중국계 수상자들도 대부분 어린 시절 미국으로 건너가 하버드, 프린스턴, MIT 같은 명문대에서 연구한 이들이었다. 왜 이런 현상이 벌어졌을까? 순수 수학은 오랜 전통과 학문적 토양이 필요한 분야다. 고대 그리스 시대부터 유클리드, 아르키메데스로 이어지는 기하학의 전통, 17세기 뉴턴과 라이프니츠의 미적분학, 19세기 가우스와 리만의 정수론과 기하학 유럽은 수백 년간 수학의 중심이었다. 20세기 들어 미국이 유럽의 인재를 흡수하며 새로운 중심으로 떠올랐다. 반면 아시아 국가들은 근대화 과정에서 수학을 실용적 도구로 받아들였다. 공학, 경제학, 통계학 등 응용 분야에서는 뛰어난 성과를 냈지만 순수 수학 연구는 상대적으로 뒤처졌다. 연구 환경도 열악했다. 세계적 수준의 수학자들과 교류할 기회가 적었고 최신 연구 동향을 따라잡기도 벅찼다. 그래서 필즈상 시상식은 오랫동안 그들만의 리그처럼 보였다. 하버드, 프린스턴, 파리 고등사범학교, 케임브리지 같은 학교 이름들이 반복해서 등장했고 같은 수학학파의 계보가 이어졌다. 한국을 비롯한 아시아 국가들은 그 무대를 멀리서 바라볼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2022년 그 오랜 벽이 무너지는 순간이 찾아왔다. 한국에서 태어나고 자란, 한국에서 학부를 졸업한 수학자가 필즈상을 받았다. 그것도 조합론이라는 상대적으로 덜 주목받던 분야에서 혁명적 성과를 이뤄냈다. 허준이의 수상은 단순히 한 개인의 영광을 넘어 필즈상의 지형 자체를 바꾸는 사건이었다. 필즈상 수상자들의 이력을 추적해보면 흥미로운 패턴이 드러난다. 그들은 단순히 수학을 잘하는 사람들이 아니었다. 그들은 특정한 교육 환경과 학문적 전통 속에서 성장한 이들이었다. 먼저 프랑스를 보자. 13명의 필즈상 수상자를 배출한 프랑스 수학계의 중심에는 에콜 노르말, 쉬페리 웨르콜, 에노아르메이엘이, 서바라이, 이유아리, ENS가 있다. 이 학교는 1794년 설립된 이래 수학, 물리학, 철학 등 순수학문의 엘리트를 양성해왔다. 입학생은 매년 200명 남짓에 불과하지만 그들에게는 파격적인 자유가 주어진다. 성적에 대한 압박 없이 오직 학문 그 자체에 몰두할 수 있는 환경, 세미나와 토론이 중심이 되는 수업, 세계적 수학자들과의 일상적 교류, 로랑 슈바르츠 1950년 수상, 장피에르 세르 1954년, 알렉산드르 그로텐디크 1966년, 피에르 들리뉴 1978년, 알랭 콘 1982년, 장크리스토프 요코즈 1994년, 세드릭 빌라니 2010년. 이들은 모두 ENS 출신이다. 이들은 10대 후반부터 이미 추상대수학, 위상수학, 대수기하학 같은 고도로 추상적인 분야에 몰두했다. 입시를 위한 문제풀이가 아니라 수학의 본질적 구조를 탐구하는데 시간을 쏟았다. 미국의 상황도 비슷하다. 하버드, 프린스턴, MIT 같은 대학들은 단순히 좋은 교육기관이 아니라 세계 수학계의 허브였다. 1950년대 이후 유럽에서 건너온 수학자들이 이 학교들에 자리 잡으며 미국은 새로운 수학의 중심지가 되었다. 프린스턴 고등연구소 IAES는 아인슈타인, 괴델, 폰 노이만 같은 천재들이 모여 순수한 연구만 하는 곳이었다. 가르칠 의무도 논문 발표 압박도 없이 오직 생각하고 토론하는 것이 전부인 곳. 존 밀러 1962년 수상, 데이비드 멈포드 1974년, 찰스 페퍼먼 1978년, 윌리엄 서스턴 1982년, 테렌스 타오 2006년, 만줄 바르가바 2014년. 이들은 모두 이런 환경에서 성장했다. 중요한 것은 어린 시절부터 수학 영재로 분류되어 특별한 트랙을 밟았다는 점이다. 테렌스 타오의 경우를 보자. 호주 출신인 그는 7세에 고등학교 수학을 마스터했고 10세에 국제수학 올림피아드에 출전했으며 14세에 풀브라이트 장학생으로 미국에 건너가 20세에 프린스턴에서 박사 학위를 받았다. 그의 교육 과정은 처음부터 끝까지 속도가 아니라 깊이를 추구하도록 설계되어 있었다. 러시아 구소련 수학계도 독특한 전통을 가지고 있었다. 냉전 시대 소련은
수학과 물리학 같은 기초과학에 막대한 투자를 했다. 모스크바 국립대학교와 상트페테르부르크 당시 레닌그라드 국립대학교를 중심으로 세계 최고 수준의 수학 연구가 이루어졌다. 특히 1960년대부터 시작된 수학 올림피아드 서클이라는 비공식 모임은 재능 있는 청소년들에게 대학 수준 이상의 수학을 가르치는 장이었다. 그리고리 페렐만 2006년 수상, 단 수상 거부, 스타니슬라프 스미르노프 2010년 안드레이, 오쿤코프 2006년 이들은 어린 시절부터 이런 서클에서 훈련받았다. 문제를 푸는 것보다 문제의 본질을 이해하는 것, 기존 이론을 암기하는 것보다 새로운 접근법을 창조하는 것이 강조되었다. 2000년대 후반 한국 수학계에 새로운 바람이 불기 시작했다. 그 바람의 중심에 한 젊은 수학자가 있었다. 그는 한국에서 태어나 자랐고 서울과학고등학교를 졸업했으며 서울대 수리과학부에 입학했다. 전형적인 한국 엘리트 코스였다. 하지만 그가 선택한 길은 전형적이지 않았다. 그의 이름은 허준이. 허준이는 1983년 서울에서 태어났다. 어린 시절부터 수학을 특별히 좋아했지만 언론이 좋아하는 천재 신동 서사와는 거리가 멀었다. 5세에 대학 수학을 독학했다거나 10세에 논문을 썼다는 식의 화려한 일화는 없었다. 그는 평범하게 초등학교와 중학교를 다녔고 수학을 좋아하는 학생이었다. 서울과학고등학교에 입학한 것이 그의 삶에서 첫 번째 전환점이었다. 이 학교는 1989년 설립된 이래 과학영재 교육의 산실로 자리 잡았다. 국제과학올림피아드 메달리스트를 다수 배출했고 많은 졸업생이 카이스트와 서울대로 진학했다. 하지만 허준이가 이곳에서 얻은 것은 단순한 선행학습이 아니었다. 서울과학고는 학생들에게 상당한 자율성을 주었다. 관심 있는 분야를 깊이 파고들 수 있는 환경이었다. 허준이는 이 시기에 수학의 다양한 분야를 접했다. 정수론, 조합론, 기하학 문제를 풀면서도 왜? 를 묻는 습관을 키웠다. 이 공식은 왜 이렇게 생겼을까? 이 증명을 다른 방식으로도 할 수 있을까? 같은 질문들. 허준이는 1983년 서울에서 태어났다. 어린 시절부터 수학을 특별히 좋아했지만 언론이 좋아하는 천재 신동 서사와는 거리가 멀었다. 5세에 대학 수학을 독학했다거나 10세에 논문을 썼다는 식의 화려한 일화는 없었다. 그는 평범하게 초등학교와 중학교를 다녔고 수학을 좋아하는 학생이었다. 서울과학고등학교에 입학한 것이 그의 삶에서 첫 번째 전환점이었다. 이 학교는 1989년 설립된 이래 과학영재 교육의 산실로 자리 잡았다. 국제과학올림피아드 메달리스트를 다수 배출했고 많은 졸업생이 카이스트와 서울대로 진학했다. 하지만 허준이가 이곳에서 얻은 것은 단순한 선행학습이 아니었다. 서울과학고는 학생들에게 상당한 자율성을 주었다. 관심 있는 분야를 깊이 파고들 수 있는 환경이었다. 허준이는 이 시기에 수학의 다양한 분야를 접했다. 정수론, 조합론, 기하학 문제를 풀면서도 왜? 를 묻는 습관을 키웠다. 이 공식은 왜 이렇게 생겼을까? 이 증명을 다른 방식으로도 할 수 있을까? 같은 질문들. 2002년 허준이는 서울대학교 수리과학부에 입학했다. 당시 서울대 수학과는 한국 수학계의 중심이었지만 세계적 기준으로 보면 아직 성장 중인 곳이었다. 그럼에도 뛰어난 교수들이 있었고 학문적 열정을 가진 학생들이 모였다. 학부 시절 허준이는 눈에 띄게 뛰어난 학생이었지만 동시에 조용한 학생이기도 했다. 화려하게 앞에 나서기보다 묵묵히 공부했다. 도서관에서 두꺼운 수학책들을 읽고 문제를 풀고 생각에 잠겼다. 친구들과 수학 문제를 토론하는 것을 즐겼다. 2006년 학부를 졸업한 허준이는 미국 유학을 결심했다. 한국에서 학부를 마친 후 미국으로 건너가 박사과정을 밟는 것은 당시 수학도들에게 일반적인 경로였다. 세계 최고 수준의 연구 환경, 저명한 교수들, 최신 연구 동향 이 모든 것이 미국에 있었다. 그가 선택한 곳은 일리노이 대학교 어바나 마이너스 샴페인 UIUC였다. 이 학교는 하버드나 프린스턴만큼 유명하지는 않지만 수학과는 세계 최상위권이었다. 특히 대수기하학과 조합론 분야에서
강점을 가지고 있었다. 여기서 허준이는 중요한 선택을 했다. 조합론을 주요 연구 분야로 택한 것이다. 조합론은 수학의 한 분야로 유한하거나 이산적인 구조를 연구한다. 간단히 말하면 경우의 수를 세는 수학이다. 하지만 현대 조합론은 그보다 훨씬 깊고 복잡하다. 그래프 이론, 조합 최적화, 대수적 조합론, 기하학적 조합론 등 다양한 하위 분야가 있다. 문제는 조합론이 당시 수학계에서 주류가 아니었다는 점이다. 필즈상 수상자 대부분은 대수기하학, 수론, 위상수학, 편미분방정식 같은 분야에서 나왔다. 조합론으로 필즈상을 받은 경우는 극히 드물었다. 2006년 테렌스 타우가 조합론적 성과를 포함해 수상했지만 그는 여러 분야를 넘나드는 만능 수학자였다. 순수한 조합론 연구로 필즈상을 받기는 어렵다는 것이 당시 통념이었다. 조합론은 중요하지만 대수기하학이나 수론처럼 깊이 있는 분야로 여겨지지 않았다. 응용수학이나 컴퓨터과학과 가까운 실용적이지만 철학적 깊이는 부족한 분야라는 인식이 있었다. 하지만 허준이는 개의치 않았다. 그는 조합론의 아름다움을 보았다. 복잡해 보이는 조합 구조 속에 숨은 패턴과 대칭성, 단순한 규칙에서 출발해 놀라운 결과로 이어지는 논리의 흐름, 그리고 무엇보다 조합론은 다른 수학 분야들과 연결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었다. 2011년 허준이는 UIUC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다. 지도교수는 알렉산더 예레민 코엘러그젠더 YEREMIN이었지만 실질적으로 허준이는 독립적으로 연구했다. 그의 박사 논문은 이미 조합론과 대수기하학을 연결하는 시도를 담고 있었다. 박사학위를 받은 후 허준이는 미시간 대학교 클레이 수학연구소 등을 거쳐 2014년 프린스턴 대학교 교수로 임용되었다. 불과 30대 초반에 세계 최고 수학과의 정교수가 된 것이다. 이것만으로도 대단한 성취였다. 하지만 그의 진짜 여정은 이제 시작이었다. 허준이는 기존 필즈상 수상자들의 서사와 여러 면에서 달랐다. 프랑스 엘리트 학교 출신도 아니었고 미국에서 태어나 자란 것도 아니었다. 10대에 이미 천재로 주목받은 것도 아니었다. 그는 한국에서 평범하게 교육받았고 20대 중반에 미국으로 건너가 묵묵히 연구했다. 그가 선택한 연구 분야도 주류가 아니었다. 조합론은 필즈상과 거리가 멀어 보였다. 하지만 바로 그 점이 허준이를 특별하게 만들었다. 그는 남들이 가지 않은 길을 걸으면서 아무도 생각하지 못한 질문을 던지기 시작했다. 2012년 허준이는 한 가지 대담한 질문을 품고 있었다. 조합론과 대수기하학을 연결할 수 있지 않을까? 겉보기에 이 두 분야는 완전히 다르다. 조합론은 유한하고 이산적인 대상을 다룬다. 그래프, 집합, 순열, 경우의 수 셀 수 있고 만질 수 있는 것들. 반면 대수기하학은 추상적이고 연속적인 공간을 연구한다. 다항식으로 정의된 도형들, 고차원 공간, 위상구조 무한하고 추상적인 세계. 두 분야는 사용하는 언어도 방법론도 문제의식도 달랐다. 조합론자들은 구체적인 계산과 알고리즘에 관심이 있었고 대수기하학자들은 추상적인 구조와 불변량에 집중했다. 두 분야의 학자들이 같은 학회에 참석하는 일도 드물었다. 하지만 허준이는 깊은 곳에서 연결고리를 보았다. 그 연결고리의 핵심은 호지 이론하지 시리이었다. 호지 이론은 20세기 중반 영국 수학자 윌리엄 호지가 발전시킨 이론으로 대수기하학의 핵심 도구 중 하나다. 간단히 말하면 복잡한 기하학적 공간의 위상적 성질을 대수적 방법으로 연구하는 이론이다. 특히 호지 분해라는 개념을 통해 기하학적 대상을 여러 조각으로 나누어 분석할 수 있게 해준다. 호지 이론에는 중요한 성질들이 있다. 그 중 하나가 호지-리만 관계식 하지-리먼 릴레이션즈이다. 이것은 특정 대수적 구조가 만족해야 하는 부등식으로 기하학적 대상의 본질적 성질을 드러낸다. 허준이는 여기서 놀라운 발상을 했다. 만약 조합론적 대상에도 호지 이론을 적용할 수 있다면? 구체적으로 그가 주목한 것은 마트로이드의 MATROID라는 조합론적 구조였다. 마트로이드는 1930년대 도입된 개념으로 벡터 공간의 선형 독립성이나
그래프의 연결성 같은 개념을 추상화한 것이다. 조합론에서 매우 중요하지만 대수기 하학과는 아무 관련이 없어 보였다. 1960년대부터 수학자들은 마트로이드가 대수기 하학의 특정 대상과 유사한 성질을 가지지 않을까? 라는 추측을 해왔다. 특히 론-로타 추측과 로티-AS 컨젝처과 호지 추측이라는 두 가지 중요한 문제가 있었다. 론-로타 추측은 이탈리아계 미국 수학자 지안카를로 론지안-칼로 로터의 1970년대에 제시한 것으로 마트로이드의 특성 다항식이 특정 성질을 만족한다는 내용이었다. 호지 추측은 마트로이드에도 호지-리만 관계식과 유사한 부등식이 성립한다는 것이었다. 40년 넘게 이 추측들은 풀리지 않았다. 많은 수학자가 도전했지만 실패했다. 근본적으로 조합론적 대상인 마트로이드의 대수기 하학적 도구를 적용하는 것이 불가능해 보였다. 허준이는 다르게 접근했다. 그는 마트로이드를 직접 대수기 하학적 대상으로 변환하는 방법을 찾았다. 마트로이드로부터 카오-만 슈트하우저-차오링라는 대수적 구조를 구성하고 여기에 호지 이론을 적용할 수 있음을 보였다. 이것은 완전히 새로운 수학적 구조를 만드는 일이었다. 2018년 허준이는 첫 번째 돌파구를 마련했다. 그는 마트로이드의 카오-만 구조가 실제로 호지-리만 관계식을 만족한다는 것을 증명했다. 이것으로 오랫동안 풀리지 않던 호지 추측을 해결했다. 그리고 2020년 결정적인 순간이 왔다. 허준이는 케빈 크로스와 함께 다우링-윌슨 추측 다울링-윌선 컨젝처를 증명했다. 이어서 2022년 6월 론-로타 추측을 완전히 증명한 논문을 발표했다. 40년 이상 난제로 남아있던 문제를 해결한 것이다. 더 놀라운 것은 증명 방법이었다. 허준이는 조합론 문제를 대수기 하학 언어로 번역하고 호지 이론이라는 강력한 도구를 적용했다. 그리고 다시 조합론 언어로 돌아와 원래 문제의 답을 얻었다. 완전히 다른 두 세계를 하나의 다리로 연결한 것이다. 세계 수학계의 반응은 폭발적이었다. 이것은 단순히 문제 하나를 푼 게 아니다. 완전히 새로운 수학의 언어를 만든 것이다. 프린스턴 대학교의 대수기 하학자 라비 바키는 말했다. 허준이의 증명은 아름답다. 조합론적 대상이 기하학적 구조를 가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이것은 패러다임의 전환이다. MIT의 조합론자 리처드 스텔리는 이렇게 평가했다. 40년 동안 우리는 조합론적 방법으로만 이 문제를 풀려고 했다. 허준이는 완전히 다른 곳에서 답을 가져왔다. 이것이 진정한 창의성이다. 허준이의 연구는 단순히 미해결 문제를 풀었다는 것 이상의 의미가 있었다. 그는 조합론과 대수기 하학이라는 전혀 다른 수학의 영역을 하나의 통일된 언어로 묶어냈다. 이전에는 서로 대화할 수 없었던 두 분야의 수학자들이 이제 같은 언어로 이야기할 수 있게 되었다. 수학의 역사를 보면 가장 위대한 업적들은 대부분 이런 연결에서 나왔다. 뉴턴과 라이프니츠가 기하학과 대수를 연결해 미적분학을 만들었다. 가우스가 수론과 기하학을 연결했다. 그로텐디크가 대수와 위상수학을 통합해 현대 대수기하학을 세웠다. 허준이가 한 일도 이와 같았다. 그는 조합론에 새로운 생명을 불어넣었고 동시에 대수기하학의 새로운 응용 분야를 열어주었다. 2022년 6월 허준이가 론-로타 추측을 증명한 논문이 ARXIV 수학 논문 사전 공개 사이트에 올라왔을 때 세계 수학계는 충격에 빠졌다. 이 연결이 정말 가능했다니. 캘리포니아 대학교 버클리의 조합론자 로렌 윌리엄스 교수는 논문을 읽고 며칠 동안 믿기지 않았다고 고백했다. 우리는 40년 넘게 조합론적 기법으로만 이 문제를 공략했습니다. 대수기 하학의 호지 이론을 쓸 수 있다는 생각 자체를 하지 못했어요. 허준이는 우리가 보지 못한 문을 열었습니다. 옥스퍼드 대학교의 피터 캐라이넨 교수는 이렇게 말했다. 논문을 처음 봤을 때 이게 정말 작동할까 싶었습니다. 하지만 한 줄 한 줄 따라가 보니 완벽했습니다. 마트로이드라는 순전히 조합론적 대상에 기하학적 구조를 부여하고 호지 이론의 강력한 도구들을 적용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증명이 아니라 새로운 수학 언어의 창조입니다. 국제 수학계의 반응은 즉각적이었다. 2022년 7월
필지상 발표를 앞두고 수학자들 사이에서 허준이의 이름이 유력 후보로 거론되었다. 그의 논문은 수백 번 인용되었고 세계 각지의 대학에서 그의 연구를 소개하는 세미나가 열렸다. 중요한 것은 사람들이 이것을 한국 수학자의 성취가 아니라 수학 자체의 진보로 받아들였다는 점이다. 물론 허준이가 한국에서 태어나고 자랐다는 사실은 주목받았다. 하지만 수학자들이 진정으로 흥분한 것은 그의 국적이 아니라 그의 수학이었다. 이것은 조합론의 역사에서 전환점이 될 것입니다. 하버드 대학교의 대수학자 베네딕트 그로스는 말했다. 허준이 이전과 이후로 나뉠 정도로 중요한 업적입니다. 스탠퍼드 대학교의 조합론자 준후는 더 직설적으로 표현했다. 우리는 지금 수학의 새로운 장이 열리는 것을 목격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10년, 20년 동안 수많은 수학자들이 허준이가 만든 이 도구를 사용할 것입니다. 2022년 7월 5일 핀란드 헬싱키 국제수학자대회 ICM 개막식에서 국제수학연맹 IMU 회장 카를로스 케니그가 무대에 올랐다. 그의 손에는 4개의 필즈 메달이 들려 있었다. 2022년 필즈상 수상자를 발표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름이 호명되었다. 위고 두미닐-코팽 휴고 DUMINIL-COPIN 프랑스 출신으로 통계물리학과 확률론 연구. 두 번째 제임스 메이너드 영국 출신으로 소수의 분포에 관한 연구. 세 번째 마리나 벼조프스카의 MARYNA VIAGOVSKA 우크라이나 출신으로 고차원 구스아키 문제 해결. 그리고 네 번째 허준이. 한국에서는 새벽 시간이었지만 실시간 중계를 지켜보던 사람들은 환호했다. SNS는 순식간에 뜨거워졌다. 한국 최초 필즈상, 순수수학의 노벨상, 수학 강국 한국의 증명 같은 헤드라인이 쏟아졌다. 서울대학교 수리과학부는 축하 현수막을 걸었다. 한국수학회는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축하 성명을 발표했다. 대통령도 축하 메시지를 보냈다. 하지만 이 사건의 진정한 의미는 단순한 최초를 넘어서는 것이었다. BTS, 봉준호 감독의 기생충, 넷플릭스 오징어 게임. 2010년대 후반부터 한국의 문화 콘텐츠는 세계적으로 인정받기 시작했다. K-팝, K-드라마, K-영화가 글로벌 시장을 장악했다. 허준이의 필즈상은 이제 한국은 문화뿐 아니라 지적 성취에서도 세계 최정상에 올랐다. 한국 대중문화 강국이라는 이미지에 한국 지적 강국이라는 이미지가 더해졌다. 허준이의 수상 이후 한국에서 수학을 전공하려는 학생들이 늘어났다. 서울대, 카이스트, 포스텍 수학과의 입학 경쟁률이 올라갔다. 수학 관련 도서 판매량도 증가했다. 정부도 움직였다. 기초과학 연구 예산이 증액되었다. 기초과학연구원 IBS는 수학 분야 연구단을 확대했다. 한국연구재단은 순수수학 연구 지원을 강화했다. 허준이의 이야기는 전 세계 한국인들에게 지적 자존감을 심어주었다. 한국계 학생들은 종종 이런 편견에 시달린다. 한국 애들은 문제풀이는 잘하는데 창의성은 부족해. 그냥 시험 기계지. 진짜 연구자는 못 돼. 허준이는 이것이 편견임을 증명했다. 한국 교육을 받았어도 세계 최고의 창의적 연구자가 될 수 있다. 한국에서 자랐어도 수학의 언어를 다시 쓸 수 있다. 미국에서 공부하는 한국계 수학도들이 용기를 얻었다. 나도 할 수 있다. 유럽의 대학에서 연구하는 한국인 박사과정 학생들이 자신감을 가졌다. 내 배경이 약점이 아니라 강점일 수 있다. 국내에서도 변화가 일어났다. 굳이 해외에 가지 않아도 한국에서도 훌륭한 연구를 할 수 있다는 믿음. 서울대, 카이스트, 포스텍의 젊은 교수들이 세계적 연구를 발표하기 시작했다. 한국 수학회의 위상이 높아졌다. 무엇보다 중고등학생들에게 희망을 주었다. 수학을 좋아하는 학생들이 나도 수학자가 될 수 있을까? 하는 두려움 대신 나도 허준이처럼 될 수 있다는 꿈을 꾸기 시작했다.